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대표께서 지난 한 주 쉬셨는데 이제 2주 동안에 뭐 CPI도 발표가 됐고 PPI도 발표가 됐고 그런데 그 수치들이 다 지금 둔화가 되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그러한 좋은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주 동안에 이 경제 그동안에 이 진단을 못 해주셨는데 만일에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해 주신다면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 지수가 나왔던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월별 지수로는 이미 둔화세에 들어간 걸로 보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고, 네네. 그것이 이제 지난 12월,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물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연준이 지금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근데 네. 반면에 이제 물가가 하락한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입니다. 이것은 물가의 하락은 경기 하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경기 상승과 같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연결을 잘 안 시키는 이유는 마치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물가가 내려가도 경기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양으로의 단절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가와 경기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는 시장주의 경제죠. 이제 계획 경제인 공산주의 체제 이런 데 말고 시장주의 경제는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판매자들이 값을 올리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요 공급이 조정이 되는 건데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걱정했던 2021년, 2022년 초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물가 걱정을 벌써 한 지가 저희가 물가 걱정으로 근심이 깊어간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넘었죠. 네. 그러면 물가를 걱정해서 물가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와 똑같냐면 경기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네요. 네, 그래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역시 그 점이 확인이 된 거죠. 저희가 12월에 소매 판매가 이제 상당히 줄었다. 이제 이런 부분 지표들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바라볼 때의 현재 시장 상황은 물가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경기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발표된 지표를 보시더라도 고용 시장은 아직도 좋아요. 강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지금 지난 한 4, 5개월간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고민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품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겠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의 서비스 부문이 팬데믹 기간이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서비스 부문으로 많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쪽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쪽의 경기가 좋아지면 이쪽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생기는데 서비스 부문의 가장 큰 원가 요인이 인건비니까 이 인건비 부문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어떡할 거냐. 따라서 연준은 계속 이 고용 지표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지수가 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반면에 고용 시장이 아직도 강한 점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볼 때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2주 후면은 FOMC 회의가 열리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뭐 유지할 것이냐, 뭐 이제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스탑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연준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또 심지어는 올해 그러니까 중반을 넘어가면 인하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 1일 날 발표되는 그 새로운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연준의 위원들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연준 위원들은 한 분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인상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0.25로 갈 것이냐는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 네, 2월 1일에 인상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그 댈러스 지역의 연준 총재인 그 로간 총재라든지 필라델피아의 총재인 하커 총재도 또 나와서 발언한 것이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의 폭을 좀 줄여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0.75씩을 막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0.5를 했지만 이번에는 0.25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지금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연준의 그 지역 총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뉴욕 총재예요. 뉴욕은 연준의 돈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뉴욕의 이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가 오늘 발언이 있는데 아마 윌리엄스 총재도 0.25설을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준의 입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고용 시장이 현저한 둔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인상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에 0.75씩을 4번씩이나 올린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 이러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올리는 폭을 좀 낮춰도 이제 그 정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본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 현재의 연준에서는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 인하를 멈춰야 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금리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게 아마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게이지 이자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은요, 주택 판매 지수가 소폭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금리를 만약에 소폭으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 판매가 조금 올랐는데 이 기조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또 영향이 또 있을까요? 네, 금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여기서 말하는 금리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나눈다 그러면 단기 금리냐, 장기 금리냐, 또는 중기 금리냐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 시장을 그 좌우하는 금리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예요. 국채 수익률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 당일 은행끼리 빌려주고 빌려받는 금리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초단기 금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장기, 중장기 금리인데 중장기 금리는 복잡합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단기 금리,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장기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네. 그건 왜냐하면 단기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2, 3년 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중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지난 한 2달 동안이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1월 중순에 피크를 이룰 때 거의 한 4.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3.4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그 금리 긴축에 대한 완화하는 분위기를 안 보여주고 계속 강경하게 나간다 그러면 시장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택 시장을 지배하는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연준의 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보다는 지금 10년 만기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볼 때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2020년, 2021년에 그 주택 몰기지 금리에 비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높죠. 많이 높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 균형 상태를 이루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근본적인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연준 우리 그러잖아요. 연방준비제도. 근데 연방준비제도가 Federal Reserve System인데 보통 우린 위원회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시스템 제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준비제도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붙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주 어렵지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을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Federal Reserve System을 은행이라고 인식을 안 하시죠. 그렇죠. 어떤 정부의 제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은행이에요. 그 은행의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마지막 돈줄이 막혔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Federal Reserve로 가는 건데 왜 이름을 이렇게 Federal Reserve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이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미국이 그 주정부 단위로만 움직이던 금융 시스템에서 연방은행 시스템을 2번을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중앙은행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은행이라는 게 실제로 생긴 시도를 2번 했지만 2번 다 1800년대에 실패를 하고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우리 마운트 와시모 가시면은 그 4대 대통령 얼굴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시면 대부분 세 분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저분이 유명하신 분이지 링컨이라든지 제퍼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워싱턴 대통령은 하는데 거기에 네 번째 분이 누구냐면은 티오도로 루즈벨트예요. 네. 이분은 대공황 때 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그 삼촌이죠. 티오도로 루즈벨트인데 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그분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최초로 연방의 힘을 강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때 이제 연방은행을 세 번째 시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은행으로 하면 또 저항이 많을까봐 아주 이름을 슬쩍 피해간 겁니다. 은행이라는 이름 안 쓰고. 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인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 있냐면요. IMF에 있어요. 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도 많은 분들이 은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는 뭐냐면 세계의 은행이에요. 네. 근데 왜 은행이란 말을 안 쓰냐? 그러면은 인식이 나쁜 거예요. 왜 니네가 세계 은행을 좌지우지하냐? 이런 말이 나올까봐 피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페더럴 리저브 하면은 일부러 이름을 어렵고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의 특히 요즘은 아니지만 당시에 연방은행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이나 반감들이 남아 있어요. 네. 미국은 주정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적인 또 심리적인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이름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데서 생겨났던 아주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